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의 진행을 맡은 김다솜입니다. 기술과 문화, 소비의 흐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죠.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의 힘은 언제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나운서와 기자, 뉴욕 특파원, 그리고 대변인을 거쳐 현재 커뮤니케이션 박사이자 대화가 필요한 순간의 저자이신 류지현 박사님과 함께 소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SBS 아나운서를 시작으로 기자, SBS MBC의 기자, 그리고 앵커, 또 뉴욕 특파원, 한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오랜 방송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국제 행사의 대변인을 거쳐서 또 커뮤니케이션학 박사로 학계와 이 커뮤니케이션 현장을 오가면서 강연을 하고 최근에는 제가 대화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또 출간하기도 해서 작가로도 활동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다양한 도구로 다각도로 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와 또 활동으로 함께 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크게 소개를 하면 될 것 같으네요. 그 모든 것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30여 년간 아나운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확장을 해가면서 결국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과 또 사람 그리고 이 말과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음을 통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울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해온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직업이 다양하셨습니다. 아나운서, 특파원, 기자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하셨는데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저는 크게는 커뮤니케이션 우산 아래에서 제가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들을 생각했다고 여겨지는데요. 아나운서로서 사실 첫 번째의 변화의 전환점은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게 되면서 휴직하고 공부하러 가서 미국에서 현지에서 공부도 하고 또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관련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시야가 한 번 더 넓어진 계기가 있었고 미국에 좀 오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또 SBS, MBC의 기자로 또 경제 기자로 그리고 또 뉴욕 특파원으로 이제 첫 번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글로벌 경제 뉴스를 전하는 플로우에서 전하는 첫 번째 한국 미디어인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또 사명감과 어떤 새로운 도전 개척 거기에 또 여러 국제 행사 올림픽을 비롯해서 많은 국제 행사의 대변인들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어떤 아나운서로서의 계속 확장성 그리고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마음이 그런 새로운 도전을 저에게 어떤 소명 의식으로 사명감으로 기꺼이 열정적으로 하게 한 그런 변화의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자로 또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 책이죠. 대화가 필요한 순간. 네. 대화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최근에 집필하셨는데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김다솜 진행자분과 저와의 나누고 있는 말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시청자들과 보이지 않는 이 간극에서 보이는 말. 결국은 우리 모두가 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사실은 이 말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영향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또 파장도 있고 그만큼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해온 많은 말들이 아나운서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말의 기술을 넘어서 커뮤니케이션의 태도를 전하는 전달자 그리고 기자 또
특파원으로서는 치열한 그 취재 현장에서 그리고 글로벌 그 경제를 취재하면서 어떤 그 정보의 맥락을 판별하는 분석가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는 다자간 이해 관계를 중재하고 그리고 국가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민간 외교자 그리고 교수 또 강연자 또 작가로서는 이렇게 많은 그 빠른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이 AI 시대에 특히 인간의 그 고유성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서 소통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이 이런 전달자가 아니라 이런 많은 것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각각 그 커뮤니케이션의 전령사를 만드는 그런 의미로 제가 씨를 뿌린다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남기게 됐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제 작가님처럼 또 박사님처럼 이렇게 책을 집필하는 게 또 목표기도 합니다. 이제 모든 아나운서는 궁극적으로 좀 책을 집필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일수록 사람 간의 대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AI 시대, 물론 AI가 많은 기술의 발전에 그 영향을 곳곳에서 받으면서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 또 좋은 쪽으로 많이 이해도 해야 되고 활용도 해야 되고 그것이 이 시대 미디어 시대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또 발맞춰 가야 할 일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 AI를 통한 여러 가지 그 이용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이 특히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기기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많은 것을 얻고 나눈다고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점점 더 고립되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이 네모칸 안에 전화기 속으로 혹은 기기 속으로 안에 빠져들어서 그 안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쌍방향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상대, 사람과 상대와 함께 쌍방향으로 나누고 또 상대를 생각하고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충돌이 있더라도 그걸 절충하고 타협하고 이해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하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AI 시대일수록 바로 정보는 우리가 AI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감정과 그리고 서로의 마음의 울림과 교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통찰, 그것은 또 판단,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균형 있는 우리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AI와의 균형을 강조해 주셨고요. 그럼 스피치 전문가인 작가님께도 궁금한 것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을 잘하는 사람들 하면 보통 사람들이 말의 기교, 기술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책에도 썼지만 우리가 물론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또 정확한 발음으로 말씨로 좋은 목소리로 들으면 훨씬 더 전달력이 좋겠죠. 그리고 또 좋은 태도로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말의 기술은 어떤 그런 기교적인 것보다는 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단지 말하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과 항상 연결을 하는데 바로 사람을 상대를 이해하는 태도 그리고 말의 자세 그것에 따라서 나 스스로는 자신감 있는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신뢰감을 주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의 교감을 더욱더 좋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그 말의 기교 기술도 기본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세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화의 본질은 자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뉴욕 특파원도 2년간 하셨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보셨던 한국인만의 강점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네, 아마 한국인들 요즘 뭐 K자가 붙으면 많은 영향력과 힘이 실리기는 하는데 사실 그 한국인 하면 저는 바깥에서 한국을 볼 때는 한국의 경쟁력에 대한 것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국제 행사의 대변인을 할 때도 한국의 브랜딩 가치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한국에 어떤 매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많은 것들이 있고 한국인이 가진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꼽고 싶어요. 한국인들은 굉장히 열정적이다. 그리고 응용력이 좋다. 그리고 창의적이다. 이런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가진 자산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국인이 지금까지 이 빠른 변화의 시대, 그리고 또 이것을 이끌 수 있었던 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역동적이다, 다이너믹한 코리아.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의 특징에 대해서 모두 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방송인, 교수, 국제행사, 대변인, 저자까지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의 나를 표현한 한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금의 나를 표현하는 한 가지, 결국은 제가 지금도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 제 이게 따르는 꼬리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운서부터 여러 가지 꼬리표가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제가 왜 커뮤니케이션을 하나로 묶었냐 하면, 결국은 말과 마음, 그리고 이 사람과 세상, 그 세상 안에 각각의 조직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죠. 학생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또 방송 시청자도 있고, 결국은 그 말과 마음,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소통의 브릿지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소통의 연결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네요. 네, 현재 류지연은 소통의 연결자다, 이렇게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소통을 해오셨는데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대화나 기억에 남는 어떤 순간, 소통의 순간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상당히 많은 순간들이 있고 또 의미 있게 마음을 울릴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바로 어젯밤에 마침 펼쳤던 책, 그 제목이 천근말씨였어요. 네. 네, 천근말씨. 그걸 생각하니까 저도 물론 말을 늘상 일로,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하게 해오고 말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를 많이 생각을 해온 사람이지만, 정말 말 한마디, 천근말씨, 이걸 생각한다면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이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는 정말 언어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말 위에 전달되는 많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그 김다솜 진행자분의 의상의 색깔이라든지 제가 입은 색깔이라든지 이걸 통해 우리가 있는 지금 거리라든지 이 많은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 천근말씨를 생각한다면 상대에게 누구를 만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날 표현할 때 조금 더 성의 있게 신중하게 진심 어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잠깐 아까 쉬는 시간에 서로의 이제 의상 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박사님께서는 정열의 버건디, 전도 화이트여서 어떤 각자의 성향을 나타내는 색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만약 박사님께서 20대로 돌아간다면 20대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지금 TV를 보고 계신 2030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참 어제 마침 제가 이 방송의 주요 시청자들이 20대에서 50대의 보다 폭넓은 방송층, 시청층이라고 들었는데, 만약에 20대 분들은 본다면 어떤 요즘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 분에게 물어봤더니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취업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에 대한 것은 많은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층을 넘어서 연령을 넘어서 모두가 갖게 되는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특히 아마 20대라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것을 할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것인가? 맞아요.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까, 잘하고 기회가 온 것을 할까. 그런데 그 고민은 어떤 정답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신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나의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좋은 것을 향해서 하나를 목표를 두면 이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뚝심 있게 하나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면 내 꿈을 향해서 끝없이 그걸 하나를 목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은 내가 조금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순응하면서 변화에 매우 유연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마음속에 갖는 꿈은 항상 잊지 말자. 그것은 꼭 20대뿐만이 아니라 나이를 초월하고 우리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약간 생명수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내 마음속에 있는 꿈 하나는 잊지 말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통의 전문가시죠. 또 관계 전문가신데요. 관계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 책의 저자로서 또 대화의 기술 저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우리가 어떤 때 마음을 이렇게 울리게 되나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아까도 말의 기교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지만 말을 누군가 수려한 말을 잘할 때 참 말을 잘한다. 근데 그 말이 꼭 나에게 내 마음을 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참 힘든데, 제가 이런 책도 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는 모든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완벽하고 모든 말을 완벽하게 하나라는 부담을 제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매우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부담도 안게 되고 신중하게 또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관계가 가장 힘든 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가. 이것은 가족과의 관계, 뭐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신이 본 중에서 매우 제일 잘 말을 잘하는 사람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어떤 점을 그렇게 생각했을까라고. 그것은 물론 과찬이죠. 네, 그런데 생각했더니 그날 제가 그분의 말을 매우 잘 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커뮤니케이션, 이 관계가 어려운 분들 한번 이 노력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상대와 얘기할 때 상대의 그 경청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경청은 사람들이 무조건 그냥 잘 듣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잘 들으려면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상대에 대한 이해를 하겠다는 상대가 무엇이 필요할까? 그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들어야 되고, 그것이 결국 양쪽의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끈기가 필요하더라고요. 한 번에 상대의 마음이 움직여진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한 번에 안 될 경우에 위축되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또 상처도 받고, 그러면 한 발 많이 물러서서 내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 템포를 늦추거나 완급을 조절하더라도 너무 한 번에 욕심을 갖기보다는 조금씩 계속 노력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얘기를 생각해요. 새롭게 한결같이 제 삶의 모토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면 새롭게 약간 좀 서로 상충되는 표현일 것 같긴 한데, 새롭게 하면 늘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다시 어제와 같은 새로운 오늘로 돌아가서 노력하는 마음이 생기고, 한결같이 그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가 말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나도 한결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기에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까이톡에서는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신 류지연 박사님과 함께 대화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결국 대화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느낀 하루였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까이톡이었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편지의 기자의 경제톡톡으로 시작합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피스 굉장히 예쁘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소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마 카드 쓰고 내 월급은 통장에 저축하면 세금 안 낸다. 혹은 생활비라고 적어서 송금하면 괜찮다. SNS나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은 세금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최근 국세청에서 이 사실관계를 발표했죠. 어떤 내용이죠? 네, 가족끼리 돈을 주고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성인 자녀에게 매달 부모가 용돈 명목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활비라고 적어 보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메모보다 실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생활비고 어디서부터는 증여인가? 이 구체적인 어떤 이런 것들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부모가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준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취업 전 자녀라도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적금을 들거나 주식 투자, 집을 사는 자금으로 활용했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돈 이름이 생활비인지 용돈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실제 사용처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엄카죠. 이른바 엄마 카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주변에도 30이 넘어서도 아직도 부모님 카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해당이 될까요? 네, 부모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부모 카드 사용도 경제적 지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 자녀 소득에 비해 소비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고가의 물건을 사거나 대출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자금 추처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차용증만 써놓으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요. 네, 그것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채용증만 작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갚았는지 그리고 갚을 능력이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 거래를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환 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인터넷에서 본 절세 탭 같은 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위험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강조한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생활비라고 적는다고 비과세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 카드를 쓴다고 무조건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특히 집을 사거나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등 큰돈이 오가는 경우에는 온라인 정보만 믿기보다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되자마자 완판됐던 국민성장펀드 다들 기억하시죠? 정부가 2차 판매를 준비하면서 서민층 배정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바이오와 AI, 그리고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지난달 출시된 1차 물량 6천억 원 판매 시작 5영업일 만에 모두 팔릴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체 가입자 가운데 약 40%가 서민층 투자자로 나타나면서 금융당국도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에 주목했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40%가 서민층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서민층 물량 늘리겠다라고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1차 판매에서는 전체 물량의 20%만 서민층에 배정이 됐었는데요. 2차 판매에서는 이를 절반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출시 시점은 오는 9월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품이 인기를 끈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정부 지원이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이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정부 지원이 있다고 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투자 성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위험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계를 넓힌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겠지만 서민층에게는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반 국민도 성장 산업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투자 결정 전에는 수익성과 위험성을 모두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AI가 이제는 전투기 제조 기업이 아니라 AI 방산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투기 만든 회사가 AI 기업이 된다, 이거 조금 생소한데 이게 무슨 일이죠? 네, 과거 방산 경쟁이 누가 더 좋은 무기를 만드냐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AI가 전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카이도 이런 변화에 맞춰 단순히 항공기를 만드는 기업을 넘어 AI 기반 미래전장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를 함께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미래 핵심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라 이거 이름만 들어도 생소하고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쉽게 말하면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와 여러 대의 무인기가 한 팀처럼 움직이는 개념입니다. AI가 무인기의 비행과 임무 수행을 지원하면서 정찰이나 감시, 공격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건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드론과 무인 전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결국 전투기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인 것 같고요. AI 기술도 함께 필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카이는 현재 AI 파일럿 기술인 카일럿 개발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가 조종사를 완전히 대신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비행과 임무 수행을 보조하고 무인기와의 협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카이의 주력 사업은 여전히 KF-21과 FA-50 같은 항공기 생산인 만큼 AI 사업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네, 이제 방산산업도 AI 경쟁으로 뛰어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방산산업의 경쟁력이 무기 자체보다 AI와 데이터, 무인 체계를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이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제조기업을 넘어 미래 방산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기자와 함께한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규리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주택 보유량이 1년 새 8%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네, 국토교통부의 2025년 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의 주택은 총 10만 8,231가구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말과 비교하면 8%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니까 중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중국인이 약 6만 1,400가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인 또 캐나다 이렇게 순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주택 보유가 늘어난 가장 큰 배경 뭘까요? 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의 증가가 가장 큰 배경입니다. 외국인 보유주택의 72.3%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경기 부천이나 안산, 수원, 시흥 산업단지처럼 장기 체류자가 많은 지역에 수요가 집중됐습니다. 그렇다면 투기 수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외국인의 어떤 실거주 수요가 함께 반영됐다. 외곽에 사는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뒤에는 외국인 거래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해 8월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전년 동기권보다 28%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968건에서 545건으로 44%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 23%, 인천 30% 감소했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주택 거래는 규제로 인해서 감소했지만 장기 체류 외국인 증가로 외국인 소유 주택은 1년 새 8% 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네, 우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거래 제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매매할 때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5월부터죠. 토호제 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사고 팔 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를 이제 늦춰주기로 정부가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도 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집을 사려면 허가 후에 4개월 안에 등기를 마치고 바로 들어가서 살아야 했는데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집은 사실상 사고 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전세 낀 집도 이제 살 수 있겠네? 라는 이야기도 들 것 같고, 또 시장에서는 이거 사실상 갭 투자 허용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규제를 푼 건지 아니면 너무 이제 굳어진 거래를 살짝만 이렇게 느슨하게 해준 건지 궁금한데요. 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갭 투자를 허용한 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요.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 게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이 최초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뤄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토호제의 원칙은 그대로 두고 세입자가 있는 집의 거래가 너무 막혀있던 부분만 조정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럼 결국에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매수자, 매도자 조건이 따로 있고 또 신청 기한까지 정해져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매수자는 5월 12일 이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가구여야 하고요. 매도자는 5월 12일 이후로 해당 주택이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 후에는 4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수도권 공공택지 가속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돌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네, 정부는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 택지 착공 시기를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동대문 은평 일대 2,800호 규모 부지도 이전 계획을 서둘러 정리해 절차를 더 빠르게 밟겠다고 했습니다. 또 남양주 왕수, 고양 창릉, 성남 복정 이지구처럼 속도가 나지 않던 사업장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가능한 한 빨리 착공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쉽게 말해봅시다. 결국에는 계획은 있는데 현장에서 공사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겠다 이렇게 들려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는 자금 문제, 자재 수급, 공사비 부담 같은 이유로 약 10만 호 규모의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 지자체가 같이 들어와서 현장에서 막히는 걸 직접 풀어보겠다는 게 이번 지원센터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계획 발표나 인허가가 있어도 사실 공사 자체는 지연되는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발표보다 실제 착공, 그리고 정말 현장에서 삽이 언제 떠지냐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계속해서 시장 흐름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죠. 5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8% 올랐고 경기는 0.19%로 조금 더 올랐어요. 네, 이번 흐름은 서울 집값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수요가 경기로 옮겨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국 아파트 값도 같은 기간 0.14% 올라 수도권 전체로 상승 흐름이 번진 모습입니다. 네, 근데 서울 안에서 보면 분위기가 한쪽으로만 움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동대문구는 13% 상승했고요. 종로구는 반대로 6% 하락했습니다. 서울 전체 상승 속에서도 지역별 온도차가 확실했었죠? 네, 청량리권 정비 사업이나 신축 공급처럼 기대감이 있는 지역은 강했고요. 반대로 노후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가 부진한 곳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강남, 송파, 강동도 두 자릿수 오름세를 보이면서 선호 지역 중심의 강세가 이어진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 줄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투기성 수요는 지금 누르고 있고 또 실제 공급과 거래는 살리려는 어떤 정밀 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마켓트렌드였습니다. 네, 지금 주목해야 될 이슈들을 한눈에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의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둘 다 화이트네요. 네, 정말 화사한 것 같아요. 네, 화이트 요정끼리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대학 축제 시즌인데요. 요새는 학생들의 참여보다 어떤 아이돌이 축제에 오느냐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가수들의 몸값이 공개가 되면서 또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학 축제 예산은 보통 1억에서 4억 원 수준인데 이 가운데 40에서 80%가 연예인 섭외비로 사용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난데요. 실제 가수 몸값이 크게 오른 상황이에요. 최근 알려진 2026년 기준 보면 최정사 K-팝 그룹의 경우 6천만 원대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일부 인기 그룹들은
한 회당 1억 원이 넘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섭외대행 수수료까지 추가되면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대학은 축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연예인 공연에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에 문제는 예산의 우선순위일 것 같은데 학생에 비해 축제 예산이 공연에 집중되면 동아리나 학생 복지 이런 것들이 미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물론 학생들에게 축제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각에서는 대학 축제가 학생 중심 행사보다 유명 가수 중심 콘서트로 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화려한 라인업 경쟁보다 학생 만족도와 복지, 그리고 축제의 본래 의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학 축제가 단순히 연예인 간의 경쟁을 넘어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문화 축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전석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매진된 사실보다도 이 숙박비가 너무나 비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부 숙소가 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이 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콘서트 기간 국내외 팬들이 부산으로 대거 몰리게 되는데요. 일부 숙소는 평소보다 수배 높은 가격에 판매되면서 티켓보다 숙소가 더 비싸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연이 당연히 저녁 시간대에 몰리기 때문에 숙박은 기본이고 뭐 또 해외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팬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연 종료 후 수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다 보니 숙박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숙박비 부담 때문에 찜질방이나 대체 숙소를 찾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들이 사실 처음은 아니잖아요. 항상 유명 가수들 오거나 우리 K-팝 가수들 올 때 숙박비가 과도하게 10배 이상 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곤 했었는데 이번 BTS 공연에도 마찬가지로 10배 이상 또 올랐다면서요. 네, 실제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서는 평소 6만 원 수준이던 객실이 공연 기간에는 70만 원으로 오르는 가격으로 판매되기도 했는데요. 숙박업계에서는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가격이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는데 소비자들은 지나친 가격 인상은 사실상 바가지 요금과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BTS 콘서트를 명목으로 과도한 숙박비 정책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역 이미지에도 어떻게 보면 해외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세계적 아티스트와 공연은 도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행사이기도 한데요. 단기적인 수익보다 방문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지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팬들이 찾는 만큼 이번 공연 K-팝 팬들에게 좋은 이미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시죠. 자,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판매가 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해외 선판매만으로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네, 그렇습니다. 영화업계에서 해외 선판매는 작품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호프는 글로벌 배급사들이 판권 확보에 나서며 약 200억 원 규모의 선판매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영화가 개봉 전부터 이 정도 관심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워낙 유명한 나홍진 감독의 작품이어서 큰 인기몰이를 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유명한 해외 배우도 참여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추격자 황의 곡성을 연출한 나홍진 감독에 더해 할리우드 배우들이 합류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품은 1980년대 비무장지대를 배경으로 한 SF 액션 스릴러입니다. 네, 이번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 영화가 해외 진출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점인데요. 과거에는 국내 흥행 이후 수출이 됐었다면 현재는 해외 시장에 먼저 투자하고 배급권을 확보하는 형식이죠. 네, 맞습니다. 이는 한국 콘텐츠가 신뢰와 기대가 커진 만큼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기생충 이후 K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호프 역시 한국 영화가 글로벌 투자와 소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개봉 전부터 이렇게 세계에 관심을 받은 호프, 과연 개봉 후에도 이 관심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사주와 타로, 명리학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독특한 운세박람회가 5월에 열렸었는데요. 사전 신청자가 10,000명을 넘기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때는 미신으로 알려졌던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주 상담과 오행 진단을 받는 2030 세대를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참가자들 대부분 전부 믿는 건 아니지만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예언받기보다 자신을 이해하는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MBTI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요즘에는 화기운이 많다, 수기운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2030 친구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사주를 개인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친구들과 결과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콘텐츠가 됐는데요. 자신의 성향을 해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사주를 찾는 목적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를 맞추기 위한 수단, 미래를 맞추기 위한 수단보다는 현재 나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최근 운세 소비 증가의 배경으로 위로와 공감에 대한 욕구를 꼽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스스로를 돌아보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사주가 점수를 넘어 자기 탐색 콘텐츠로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운세의 인기 뒤에는 불안한 미래를 살고 있는 이제 젊은이들의 심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이슈였습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정성껏 키워낸 전남의 농수산식품이 이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우리 먹거리의 새로운 도전이죠. 일본 시장 공략을 소개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일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냅니다. 현지 홈쇼핑 및 물류 전문 기업과 손잡고 전남 농수산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김용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홈쇼핑 전문 기업 포티포, 물류 유통기업 노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일본 내 안정적인 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홈쇼핑 기업인 포티포는 상품 기획부터 마케팅, 판매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전담해 일본 안방극장에 전남의 먹거리를 소개합니다. 물류기업인 노아는 게이오, 도쿄백화점 등 일본 주요 유통망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상품 수입과 통관, 배송은 물론 고객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전남 농수산식품이 일본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TV 홈쇼핑 입점 확대와 B2B 수출판로 다변화를 통해 전남 농수산식품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우수한 농수산식품이 일본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농어민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전남의 우수한 먹거리가 일본을 넘어 세계인의 식탁에서 사랑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시간입니다. 이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2026 피파 월드컵이 다가오는데요. 이번 월드컵은 이전 대회와는 꽤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먼저 출전국도 늘어났고요. 여기에 경기 수도 늘어났습니다. 또 개최 방식까지 달라졌는데요. 오늘은 2026 월드컵을 보기 전에 알아두면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 월드컵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이렇게 세 나라가 함께 진행하는데요. 월드컵 역사상 세 나라가 공동 개최하는 첫 대회입니다. 경기는 2026년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열리고요. 개최 도시는 모두 16곳입니다. 그만큼 이번 월드컵은 북미 대륙 전체를 무대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월드컵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바로 출전국 수입니다. 기존 월드컵은 총 32개의 나라가 출전했었는데요. 이번부터는 총 48개의 나라가 본선에 참가합니다. 이렇게 월드컵 무대에 오를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아진 건데요. 그만큼 아시아와 아프리카, 북중미 등 여러 대륙팀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경기 방식까지 달라졌습니다. 총 48개 나라가 참가하면서 조별리그는 4개 팀씩 총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각 조 1위와 2위 팀은 바로 토너먼트로 올라가고요. 각 조 3위 팀 중에서도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추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16강부터 토너먼트가 시작되었다면 이번에는 32강 토너먼트가 새로 생긴 건데요. 전체 경기 수도 기존 64경기에서 총 104경기로 확장됐습니다. 이렇게 축구 팬들에게는 볼 경기가 다양하게 많아졌는데요. 다만 선수들에게는 체력 관리와 이동 부담이 좀 더 커진 대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기 일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2016 월드컵에서 A조에 편성이 됐는데요. 상대는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체코가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공동 개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홈 관중의 응원이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의 조별리그 경기는 모두 멕시코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을 볼 때는 상대 전력뿐만 아니라 현지 환경도 중요한 변수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2016 월드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나라들의 도전과 함께 달라진 대회 방식까지 함께 본다면 이번 월드컵을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와인 한 잔과 함께하는 달콤한 여름밤 즐길 준비 되셨나요? 국내 최대 와인 생산지인 충북 영동에서 올해도 특별한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제15회 대한민국 와인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 영동에서 재배되는 포도로 만든 와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나온 와인도 시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분위기만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 이 대한민국 와인 축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15회 대한민국 와인 축제는 6월 11일 목요일부터 14일까지 목요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됩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천 하상주차장에서 열리고요.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영동 지역은 와인의 주재료가 되는 포도의 수확기에 강우량이 적고 또 낮에는 일조량이 많아서 포도 성숙의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표 와인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최적의 토양 조건도 더해져서 영동 포도를 활용한 와인은 그 맛과 향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날 볼 이 축제에서는 수십 개의 와이너리 업체 와인을 직접 시음하고 또 구매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와인 시음뿐만 아니라 와인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나만의 와인을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와인 아카데미가 열리는데요. 영동 와인으로 찾는 나의 취향, 또 영동 와인 하이볼 클래스 이렇게 두 가지 클래스가 진행되고요. 축제 개막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시간대별로 열립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하니까요. 특별한 추억 만들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밖에도 와인 경매, 와인 글라스 아트 페인팅, 커스텀 와인잔 꾸미기, 과일꼬치 만들기도 함께 진행됩니다. 와인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볼거리 프로그램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6월 12일에는 손비나와 임찬 가수의 개막 축하 공연에 이어서 6월 13일에는 가수 BMK 등이 참가하는 타임슬립 1996 콘서트가 열립니다. 또 매일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버스킹 공연도 펼쳐지고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회전복만도 운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인 축제라서 아이들과 함께 참가하기 망설여섰던 부부들도 함께 참가해서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한민국 와인 축제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분위기에 취하고 싶은 날 있잖아요. 와인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와인에 담긴 향과 이야기, 잔잔한 야경과 음악만으로 색다른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올여름의 서막을 소중한 사람들과 충북 영동에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한 주간 대한민국을 움직인 다양한 트렌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트렌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소비 그리고 미래 방향성까지 이야기해 주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톡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